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타당도에 대해서 하다가 3교시로 넘어왔는데요. 첫 번째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타당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구성 타당도가 있네요. 이 구성 타당도라는 것은 특정 대상 개념이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들이나 가정을 토대로 이론적인 틀 속에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검증하는 그러한 방법을 구성 타당도다. 구성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의 확인에다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갖춘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짬뽕했다고 보면 되겠죠. 타당도에서 기대했던 것과 같은 특정 항목들 간의 관계가 자료 수집을 통한 점수들 간의 관계에서도 적절히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으로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본질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성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마찬가지로 개념의 내적 구조에서 측정의 적합성에 대한 근거를 찾습니다. 내용 타당도가 측정 항목들이 개념의 내적 구조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그친다면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으로 기대되었던 그러한 내적 구조가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성 타당도는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또 이제 개념 구성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개념 타당도, 개념 타당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는데, 구성 타당도는 측정되는 개념이 전반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다른 개념들과 실제적, 논리적으로 적절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만족 척도를 개발했다면 이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만일 이론적으로 높은 결혼 만족이 가정 폭력을 낮게 한다면 경험적으로 개발한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부의 가정 폭력이 적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거하여, 기준 타당도는 외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인 틀 속에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는 통계 분석 중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고요.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척도가 이론적 기대에 들어맞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 요건 이제 이해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척도가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둘 다 갖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구성 타당도는 이해 타당도,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타당도가 높아야 구성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뢰도가 나옵니다.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또 신뢰도가 높다, 그거는 아닙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법을 동일한 대상에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때 매번 같은 결과가 산출되어 가는가 문제입니다. 즉 신뢰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 매번 같은 결과, 그러니까 만약에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 오류, 측정 오류도 배웠죠. 체계적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 오류에서 시효 측정 방법이 잘못되면 값이 잘못 나오게 됐죠. 근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측정 방법은 잘못됐다 하지만 값은 매번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측정 방법이 잘못돼서 오류가 발생했지만은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같은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항상. 그래서 신뢰도는 측정에서 무작위 오류의 양과 관련이 됩니다. 측정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무작위 오류는 낮아지겠죠. 비체계 오류죠. 비체계적 오류.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측정 대상을 아무리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다고 해도 매번 완전히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무작위 오류가 작아진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활용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측정해 달라고 묻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상자 중 한 명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65kg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약 30에서 40명 정도 다른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한 후에 또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대상자는 뒤로 사라져서 변장하고 다시 줄을 섰어요. 그 대상자의 차례가 됐을 때 측정자는 그 사람을 70kg로 판단했습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측정한 값이 변하면은 신뢰할 수 없는 기법이 되겠죠. 신뢰가 안 가죠. 65kg인지 70kg인지. 그러나 목욕탕 저울로 사람들의 몸무게를 재어본다고 가정해보면 아무리 영리하게 변장을 하더라도 두 번 다 똑같은 몸무게를 정확히 판단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체중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기한테 올라가 있는 그 수치만 그대로 표시할 것 뿐입니다. 저울의 척도는 전에 추측했던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합니다. 근데 만일 그 목욕탕의 저울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평균치에서 5kg로 낮춰서 설정을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그 저울이 매번 똑같은 몸무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울의 체계적 오류, 왜냐면 5kg를 줄여놨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몸무게는 65kg인 사람은 60kg로 나타나고 70kg인 사람은 65kg로 나타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오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신뢰도는 높다. 그래서 몸무게는 잘못된 몸무게를 가리킬 겁니다. 예,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찰의 과정은 면접자들과 응답자들에 의해서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관찰을 통한 측정은 많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로 걷고 있는 사람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산책 중으로,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한 사람이 똑같은 별다른 행동도 안 하고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동일한 측정값을 매번 낼 수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의 실제 값에 일정 정도의 측정 오차, 이것들이 더해진 값이 참값이다, 실제 값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겠다고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척도란 측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측정 오차들을 최소한으로 배제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좋은 척도인가의 여부는 특정 사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확성과 엄밀성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는 크롬바 알파계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크롬바 알파계수입니다. 기호죠, 기호. 자,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수값이 0.6에서 0.8 이상일 때 그 척도의 신뢰도가 우수한 거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값의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어느 정도 동일한 측정값 산출이 되는지, 얼만큼 더 정확하게 똑같은 값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첫 번째로 이제 검사 재검사법. 이것은 테스트, 리테스트, 메듀, 그 테스트를 하고 또 다시 그 검사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것, 반복된 측정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가 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만일 도구가 두 번 또는 연속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동일한 개인의 점수가 불변하고 측정되고 있는 변수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없다면 조사자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뢰도 검사는 측정하기가 쉬우며 별도의 질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의 실행 차이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그 검사의 타당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사의 주요 단점은 그 도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응답자들은 그들의 이전 응답들을 기억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일관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재검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규칙은 없어요. 기본 원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클라이언트에게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야 하며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되고 있는 변수의 성격이 중요하죠. 현재의 사건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지만 퍼스널리티 형태는 좀 더 안정적입니다. 또한 첫 번째 검사에서 다음 검사의 실행까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 등 유사한 환경에서 검사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반분법과 대안비교법이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 이거는 외생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연한 사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한번 검사했고 또 검사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 성숙이라는 그러한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반분법이 있습니다. 반분법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질문지 두 가지 세트가 동시에 제시됩니다. 질문지의 두 가지 세트에 대한 응답을 서로 교차시켜 응답이 얼마나 동일한가를 보기 위해서 비교가 됩니다. 만일 측정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가 높다면 각각의 측정값은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원래 하나의 척도이던 것을 둘로 나누어 측정 대상에게 마치 두 개의 별도 측정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시험 효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동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0개의 질문을 만들었다. 20개의 척도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하여서 질문 문항을 10개씩 2개의 척도로 나누어서 이들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측정한 뒤 두 측정값이 동일한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만일 두 측정값이 유사하다면 이 척도는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할 수 있죠. 반분법의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같은 질문에 한 번 이상 응답하는 것을 제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성숙 효과를 제거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리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선행학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반분법은 그렇지가 않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반분법에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척도였던 것을 둘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반분법은 반으로 나눈다. 하나의 척도를 하프 반으로 나눠서 측정한다. 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장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의 척도를 동일한 두 개 척도로 정확하게 반분하는 게 그다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비중이 반반으로 나누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대개의 경우 하나의 척도는 그 척도를 이루는 각각의 질문 항목들이 나름대로의 내적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척도를 이루는 하위 개념을 나타내는 항목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 척도들일 것인데, 예컨대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 자기 노출, 개방성 이렇게 이루어진 척도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두 개로 반분한다는 게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대안비교법이 있습니다. 대안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대안비교법은 유사, 양식기법, 기법 혹은 복수척도법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복수양식법, 유사양식법, 평행양식법이라고도 합니다. 좀 용어가 좀 많습니다. 자, 이 방법은 첫 번째 도구와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두 번째 측정 도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지가 더 짧을 수도 있고 언제나 다른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형태가 동일한 대상에게 측정되어서 두 개의 응답이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자, 이는 앞에서 이제 언급한 재검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반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반분법의 단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비교법은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척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대안비교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척도의 신뢰성을 전혀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측정값 사이에 유의미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각 척도의 신뢰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측정값들 사이에 보이는 낮은 상관관계만으로 연구자는 원래 이 두 개의 측정 도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측정 대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념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두 개의 척도 가운데 과연 어떠한 척도가 신뢰도가 있는 척도인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대안비교법을 사용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판단하려고 할 경우 두 개의 측정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각각의 척도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재검사법이나 반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인된 척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새로 개발된 척도를 기계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적 일관성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검사법은 두 번에 걸쳐서 측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안법은 유사한 두 개의 측정 도구를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평가하기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하나의 측정 도구를 한 번에 적용해야 측정한 후에 그 안에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내적 일관성 신뢰도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점수를 갖는 각각의 항목들은 나머지 항목들의 점수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기초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그 항목의 절반을 다른 부분 집합들의 하위 점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평가 방법, 앞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크롬바 알파, 크롬바입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 부분은 이거라고 있습니다. 조금 잘 안 써지네요. 좀 무한대 비슷한 거는, 무한대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죠 완전히. 근데 이것보다는 A 비슷한 거예요. A. 크롬바 알파 계산법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바 알파 값은 척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과 다른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모두 계산하여서 그들의 평균치를 구한 걸 크롬바 알파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알파 값 역시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크롬바의 알파 계산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른 방법과는 달리 실제로 명확한 신뢰도 계수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은 개별 항목들 가운데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여 척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들이 발견되는 경우 이 항목을 차례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척도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척도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에는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와의 관계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측정이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신뢰도가 타당한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은 경우 이거죠. 이건 주체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죠. 이게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뭐예요? 오류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에 의해서 신뢰도는 높은데 이 타당도가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도는 떨어지죠. 여러 가지 이런 타당도와 신뢰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설명이 좀 나올 거예요. 자, 학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법정에 의해서 가족 치료에 의뢰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비자발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사에게 학대 행위들을 인정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정이 자신의 아이를 계속해서 보호소에 머물게 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치료사의 질문에 매번 학대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높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치료사가 학대 행위에 대해 얼마나 많은 횟수와 방식으로 질문했던지 간에 그 대답은 항상 동일할 거죠. 그러나 그 자료는 타당도가 없습니다. 그 대답은 실제로 질문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아동학대의 양을 측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측정되고 있었던 것은 부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을 알고 치료사에게 전달한 거짓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6-2에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경우 나오긴 나와요.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신뢰도도 꽝, 타당도도 꽝.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가장 퍼펙트한 건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은 경우 상당히 좋은 거죠. 세 번째는 신뢰도는 높으나 타당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높으면 신뢰도는 높다. 이게 이제 하나의 2번 항목에 있는 건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는 떨어지는 게 있다. 그리고 타당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은데 여기는 높은데 신뢰도는 낮다. 이거는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타당도라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숫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지만 타당도가 있는 건데 신뢰도는 여기 이렇게 된다. 이거는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타당도는 이걸로 기준으로 하는데 타당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뭐예요?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가, 나, 다 요 항목 세 가지만 딱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중간고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하고 친절하게 페이지까지 제가 중간고사 예상 문제입니다.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첫 번째 이론 형성의 방법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가정론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전과 페이지까지 제가 썼습니다. 사실 외워서 쓴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비과학적 탐구 방법의 문제점을 뭐 어떻게 외워서 여기 외워서 쓴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고무적인 건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오픈북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 가지 암기해서 3가지 이상 5가지 다 쓰시려면 다 쓰시고 다만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오픈북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빨리 쓰시는 분은 뭐 5가지를 쓰셔도 되고 근데 그긴 어렵다 그러면 3가지 정도만 쓰셔서 거기에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탐구의 문제점이 보면은 뭐 부정확한 관찰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일반화가 된다 선택적 관찰이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다. 비논리적 근거다. 이렇게 5가지 교재만 있는데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 게 한 2가지 더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3가지만 정리해서 쓸 수 내용이 있으면 틀리겠죠?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형성의 방법 체계에서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주세요.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너무 길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 간략하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연구 과정 1급 단계 뭐라고 했죠? 문제 설정, 가설, 조사 설계, 측정, 자료 쓰는 거에 효과를 보고서 작성.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그냥 주에 만날 제목 때 타이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풀어주시기 65페이지에 보면 내적 타당도의 인과성 저해 요인 다음 주에 봐요.